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2개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의 태도였는데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게 되었고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의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완전히 갈라서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지지부진하게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좋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었고 나이가 든다고 현명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쨌든 오늘의 사연 감동적인 이야기인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이 소소한 감동을 전파해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저는 먼저 수원에 사는 주부이고요. 아들 둘을 키워놓았는데 다 키웠다고 생각했더니 녀석들이 새 직업을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놈은 회계사, 한 놈은 노무사를 준비하는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저희 아들들은 번듯하게 크긴 했지만 제가 봐도 인물들은 그닥 모자릅니다. 그저 성실하고 착한 녀석들이었죠. 이 녀석들이 저처럼 빨리 결혼해서 제 짝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저는 20살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때는 굉장히 빨리 결혼하는 추세였잖아요. 저 역시 좋은 짝을 만나면 얼른 결혼하라는 친정어머니 말씀에 남편을 5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상대로 딱이다 하는 어떤 감이 왔다거나 불같은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굶지는 않게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줄게. 남편은 이 한마디로 자신의 우직함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고 홀 시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시어머니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숙을 키워오시며 자신의 병원까지 갖고 계신 의사였는데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들어본 적 있을 정도로 저희 지역에서 꽤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의 규모나 크기도 압도적이라 덩달아 저까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만나 사귄다는 사실을 알 때 이미 탐탁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해봐야겠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짝으론 나 같은 의사 만났으면 좋겠어서 여러 번 이미 선자리 놔보려고 했다. 근데 얘가 다 거절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아휴. 시어머니는 한숨으로 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에 무슨 공장인지 묻더니 쯧쯧 혀를 찼고요. 전 이미 이 시기부터 시어머니와는 큰 벽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자신처럼 의사 며느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셨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거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화가 난 부분들은 저에 대한 반감을 너무 대놓고 그것도 자주 드러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친한 의사 지인분들을 모셔놓는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저를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저보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지인분들이 저에 대해 물어올라치면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요. 아유, 얘는 뭐하러 궁금해. 그냥 작은 며느리로 들어온 앤데 우리 아들이 좋아서 결혼시킨 거야. 내가 마음에 든 게 아니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니 심성이 고와 보이는데.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이 헐 몇 배는 아깝지. 너 우리 아들 모르니? 걔는 우직하고 성실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애야. 대기업 대표 딸이랑 결혼시켜야 할 애라고. 난 지금도 얘들 결혼식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얘 됐다. 말해 뭐하니? 이제 와서 우리끼리 얘기나 하다가 가자. 그나저나 너 어디에 병원 개업한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빼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병원 이야기, 의사들 이야기, 여기에는 도통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대놓고 방해 공작을 하시니 더더욱 그랬고요. 솔직히 그걸 보며 참 시어머니에게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였지만 남편이 의사인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정도의 월급을 받는 일반 회사원이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고졸이라는 것도 시어머니는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어쩌다 대학을 안 간 거니? 네? 저는 대학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 아버지 공장 운영하시는 거 얼른 돕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조금 편찮으셔서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는 게 집에 더 보탬이 될 것 같았어요. 아유, 참. 나는 너 같은 애들 보면 답답하더라. 사람이 뭘 알아야 뭐라도 이루고 하는 법인데 너처럼 사는 애들 보면 불쌍해. 꼭 집에 볼모 잡힌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희 부모님도 고졸이시니? 물어 뭐해. 당연히 그렇겠지. 어머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으시고요. 한 명 한 명 다 가족처럼 챙겨주셨거든요. 그래, 그렇게라도 챙겨줘야 사람들이 안 떠나고 버티지.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 나도 사돈 어른들 대단하게 생각해. 근데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배움이 긴 사람을 못 봐서 그래. 제 주변에도 여러 분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지인분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많으세요. 전 이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배움이 기신 분들인지 설명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더군요. 아니,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배움이 짧은가요? 마치 자신처럼 흰 가운을 입어야지만 세상을 많이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구는데 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면 고개가 절로 지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의견을 늘어놓으니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가보라며 피곤하다고 하시더군요. 도통 남의 의견 같은 건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마침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밥을 잘 챙겨 먹는지 늘 하는 걱정부터 하셨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서러움이 복받쳐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잔뜩 속상한 기색을 보이자 부모님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엄마, 아니야. 그냥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네. 내가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했나 봐. 나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저희 친정어머니께선 남편이 뭔가 잘못했다고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다음날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고 남편은 뭣도 모르고 잔뜩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장모님이 저러시는 거야? 내가 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여보, 내가 설명할게. 그게 아니고. 됐어.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몇 시간을 길거리에 서 있었는 줄 알아?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리모컨을 확 던지더군요. 장모님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한 두어 시간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말입니다. 저는 이래저래 이런 상황이다 설명하고 싶었으나 남편은 너무 화가 난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젠 자기 집이나 처가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사는 것도 속상한데 남편까지 저러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만은 아무 말 없이 제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그리 힘든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저희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너무 부족했던 듯 싶습니다. 저는 전날 이후 남편과 냉전을 겪다 너무 화가 나서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을 때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낱낱이 말입니다. 무슨 영어로 된 신문이나 책 같은 걸 읽으시길래 제가 무슨 책이냐고 물으면 네가 뭘 아냐고 대꾸하시고 배움이 짧은 아이가 알면 얼마나 뭘 아냐고 무시한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어 전달하니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 그날도 직접 행차하셔서 저에게 겨울 김장을 할 거니 저보고 어마어마한 일거리를 맡기며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이건 거의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쉽게 부릴 수 있는 고졸 가정부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였죠. 나는 누구보다 배움이 많은 사람이야. 당신 어머니처럼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어. 우리 공장 사람들 다 내 친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어머니가 뭘 알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맡겨두고 간 이 배추, 김장도 안 해. 할 생각 없어. 매일 나만 보면 돌쇠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만 시켜대시고 의사 며느리 들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데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안 나가고 배겨? 저는 화가 난 마음에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기 전 이대로 갈라서는 게 어쩌면 낫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보란듯이 짐을 쌌고요. 제가 주섬주섬 짐을 싸자 그제야 남편은 잠깐만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지금껏 몰랐다며 앞으로 자신이 잘 중재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는 누구보다 배움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은 것뿐이었지 저는 결혼을 해서 나름 가정을 꾸리고 나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미 공장에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고요. 부모님 공장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공장과 더불어 다른 공장을 운영할 생각도 진즉에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결정해. 나는 애 낳기 전에 결정하고 싶어. 내 인생 낭비하기 싫어. 당신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허투루 살기 싫다고. 나도 꿈이 있고 생각이 있어. 알았어.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도 회사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 신경 제대로 못 쓴 것 같아. 미안해. 결혼 전에 내가 당신한테 한 약속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정에서는 마음이 멀어졌어. 미안해, 여보. 남편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런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켜보자 싶었지만 그 뒤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행차하실 때 꼭 자기가 껴서 같이 만나려고 했고 고졸이란 이유로 무시하려고 들면 그만하시라고 저지하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미웠지만 남편은 든든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유를 이제야 찾아가는 기분이었달까요. 결혼해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역시 제 인생의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요. 그렇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 것만으로도 전 숨 쉴 틈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사이가 안정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졌고 출산까지 해서 이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라며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도 아들이라는 것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두 분의 반응은 참 달랐죠. 네가 우리 집안에 뭔 역할을 하긴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출산 직후 힘들어하는 제게 이 말씀을 하시곤 도도히 병원을 나가셨어요. 아직도 그 뒷모습이 선연합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상처를 받긴 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전 남편의 형인 시숙과 꽤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시숙은 성격이 소심한 데다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결혼해 시집 왔을 때부터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를 무서워하긴 했지만 그래서인지 저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정말 무섭거든요. 저도 엄마 등살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학창시절엔 저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업무 때문에 정말 꾸역꾸역 어떻게든 공부했던 것 같네요. 그 덕에 제가 의사가 되긴 했지만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학창시절만 생각하면 악몽이에요. 코피 흘리며 공부했거든요. 제가 또 허약한 체질이라 재수씨도 아시잖아요. 네, 아주버님 잘 알죠. 그나저나 늘 제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힘이 돼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저 걱정만 해드리는데 그게 뭐 감사하다고. 재수씨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색의 의사니 그래도 제가 동생이랑 재수씨 건강은 꼭 챙겨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저희 병원에 검진받으러 오세요. 시숙은 대학병원에 있었기에 하루하루 무척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꼬박꼬박 제 안부를 잊지 않으셨죠. 거기다 시숙은 명문 의대를 나오신 분이라 시어머니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 칭찬을 하다가도 시숙에 대한 뿌듯함을 숨기지 못하고 꼭 드러내시곤 했죠.
지인분들을 만나도 시숙이 대단한 의사가 될 거다. 몇 년 후 개업부터 시켜줄 거다라는 포부를 드러내시면서요. 아주버님은 정작 그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끔찍하리만치 의사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습니다. 걔가 우리 집 장남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우리 둘째도 흠잡을 것 없지만 의사가 아니란 점에서 내가 조금 아쉬웠는데 옛말에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는 말이 있잖니. 걔가 의사고 똑똑한 사람이니 이제 결혼만 하면 완벽하다. 시어머니는 시숙이 남편처럼 아무 여자나 데려오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선을 보게 했는데요. 시숙은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끌려가든 나가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숙은 결혼해도 여자에도 딱히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저 자기 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이는 분이었죠. 시숙은 의사라는 직업이 늘 너무 힘들고 지치다며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신과는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어떻게 결혼하려고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죄송합니다. 직업 특성상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집에 오면 뻗기 바빠요. 누굴 만날 생각 같은 게 전혀 안 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하는 거 알지만 연애라는 게 인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네요. 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왜 여자를 못 만나? 네가 뭐가 모자르다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결사반대를 외치고 어떻게든 선자리를 또 마련해 놓았지만 저는 시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숙이 어느 날 기막힌 일을 벌였어요. 자신은 아무래도 비혼주의자로 살 것 같다며 시어머니의 복장을 뒤집어 놓았던 시숙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결혼할 사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집에 데려올 정도면 뻔하잖아요. 저도 놀랐고 시어머니도 놀라 뒤로 넘어갔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시숙이 데려온 여자친구 손이 동서에게 엄청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셨죠. 당시 예비 형님은 의사는 아니었지만 꽤 큰 규모의 회사의 손녀라고 하더군요. 부모님 모두 전문직이었고 그러니 딱히 직업이 없던 손이 동서라도 시모 입장에선 대환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칭찬 세례를 하면서도 얼굴이 이쁜데 성격도 참하다.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밥 먹는 동안 12번은 넘게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시모 병원 운영이 조금 위태로웠거든요. 시어머니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쁜 아가씨, 꼭 우리 애랑 결혼해야 돼요. 얘가 내가 칭찬하긴 머쓱하긴 하지만 정말 남편감으론 이런 애가 없어. 아가씨도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내 직업 들었을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학식도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 아무 여자나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아요. 아가씨 같은 사람만 가능하죠. 나는 아가씨가 아주 딱 마음에 드네. 그런데 이 형님이란 사람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날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처하는 태도에서 어떤 예감을 느낀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여우처럼 모호한 말들을 쓱 흘리고 가더라고요. 아직 연애 중이니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의 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도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회계사에 어머님 변호사인지라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고 제 결혼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는 거요. 최소 남편감은 의사 이상은 보고 계세요. 말씀은 감사하네요, 어머님. 아마 저희가 결혼하면 제 할아버지께서도 이 대형 병원 정도 하나는 가볍게 마련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쁘게는 만나볼게요. 형님은 일부러 시어머니를 안달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 말에 안달복달하며 하루하루 시숙을 들들 볶았고요. 잘 되어가는 거냐,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거의 시숙을 사춘기 아들 대하듯 대하더라고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어머니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만나기 싫어하지 않는 그쪽 어른들을 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형님에게 온갖 선물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불러내서는 젊은 아가씨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으려나? 예, 너 오늘 나랑 백화점 좀 돌자. 나도 백화점 같은데 바빠서 갈 시간 없는데 오늘은 고급 화장품도 좀 사고 옷도 사고 해야겠어. 저번에 보니까 가방부터 무척 비싸 보이던데 분명 취향이 남다를 거야. 그럼. 네, 시어머니는 저까지 동원해 백화점 쇼핑을 다녔습니다. 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라면 짐꾼 역할이라도 해줘서 고맙다며 뭐라도 지어주셨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죠. 어찌됐든 그 결과 아주버님의 결혼은 정말 성사가 되었네요. 근데 전 시숙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바랬지만 시숙이 데려온 형님이란 여자가 결혼 상대로 적합할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전 그냥 아주버님이 좋은 분이시니 함께 좋은 여자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은 워낙에 소탈하시고 섬세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랄까 말을 조금 막 하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고 솔직하신 건 좋은데 그 정도가 지나치신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아주버님에 대해 첫인상을 물어보셨을 때 의사인데도 빈티가 나서 별로라고 말했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빈티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얘,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어디서 네 형님 될 사람을 네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자빠져 있어. 내가 너 보고 평가해달라든? 넌 네 형님 앞으로 잘 받들어 모시면 되는 거야. 너나 나 지금은 걔 비위 잘 맞춰주면 되고. 아마 저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전 시어머니와 형님이 본격적으로 저의 적이 될 거란 예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정확히 10년 동안 형님은 정말 징그럽게 저를 괴롭혀댔거든요. 시어머니의 판박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란 이유로 무시했던 시어머니처럼 형님은 자기 친정집보다 저희 집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의사로 잘 나가는 동안 저와 남편이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수준이라는 것을 비우셨습니다. 겉은 안쓰러워하는 모양새였지만 비웃음이 들어있었고 저는 큰 모욕감을 느꼈죠. 왜 제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들들을 위해 그저 성실히 열심히 일한 저희 남편은 또 뭐고요. 마치 세상을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는 시어머니처럼 형님 역시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까지 낳고 난 후 아이들이 조금 크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집들이를 한 날이었는데요. 저도 공장 일을 도우며 돈을 보탰고 남편도 승진을 해 많은 돈을 벌었던지라 둘 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된 것을 뿌듯해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라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며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했던 것을 알기에 저나 남편이나 감회가 더 남달랐습니다. 근데 집들이 선물로 와인을 들고 온 형님이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날선 말을 날려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동서, 우리 동서가 쬐깐한 집에서 그나마 사람 사는 집으로 옮겼다길래 내가 이렇게 왔어. 자, 여기 선물. 동서, 와인 먹을 줄 아나? 서방님은 그래도 알겠지? 아, 비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집 옮긴 거 축하해. 얼마나 다행이야. 아, 네, 형님. 저도 와인 먹을 줄 아네요. 그리고 뭐가 다행이라는 건데요? 동선의 아들들 말이야. 지훈이, 지민이 둘 다 이제 다 커가는데 얘네들 교육비며 뭐며 얼마나 많이 돈이 들 거야. 그런데도 이런 집으로 왔다는 게 뭐 이제 좀 형편이 피었다는 거 아니야? 다행이네, 다행이야. 형님은 아무래도 제 남편이 뒤에 바로 서 있다는 걸 신경 쓴 건지 마무리는 좋게 끝맺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옆에서 눈치를 주고 있었기도 했고요. 근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주차를 마치고 올라오셔서는 그때부터 형님을 받들며 저를 깎아내리는 그 작업이 시작된 거죠. 명절날마다 있는 날이지만 저나 남편이나 웃으며 받아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싫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작은아들이 좋은 집에 장가를 갔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겠다며 안쓰러워하셨고 저에겐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한마디를 던지시더군요. 얘, 넌 어째 점점 살이 찌는 것 같니? 그 입은 옷 말이야. 전에 입었을 땐 좀 품이 남는 것 같더니. 아휴, 어쩜. 체중 관리 좀 해라.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관리하고 다닌다는데 그 뱃살 그게 뭐냐? 그나저나 큰애야. 너는 뭘 입어도 태가 난다. 내가 이번에 우리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애가 한 명 들어왔거든. 뭣도 모르고 처음 들어온 신입인데 어쩜 하고 다니는 게 빈티가 나는지 일도 허둥지둥 뭐 하나 잘하는 게 없고 무식해 보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잘라버렸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감은 역시 정확하더라. 난 우리 큰애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지. 네가 뭘 해도 똑부러지고 내줘도 잘할 착한 애라는 걸. 그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
아유, 다들 날 부러워해. 을세 며느리 아니지만 그만한 며느리 들였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진짜 내가 다 행복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을. 감사해요.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전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이 그저 형님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좁은 집이라고 욕하고 싶은 마음을 굳건히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달까요? 저희가 당시 이사간 평수가 20평대 초반이었는데 60평대 사는 시어머니 눈엔 개미 소굴처럼 보였나 봅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아들이 있어 하지 못하시는 게 보이더군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게 되자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제 남편이 주도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좋은 날이니까 와인 한잔 해요. 대리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와이프에 대해서 나쁜 말은 그만하시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적당히 입막음시키며 술을 먹여 집에 얼른 보낼 요량이었습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점점 눈이 풀리더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모자른 간호사들 뒷담화, 그 다음엔 형님 칭찬, 그 다음엔 자연스레 수순이 저에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형님의 반응이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이런 순간에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보다 형님이 더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네 동서가 딱 너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아휴, 그게 내 한이다. 쟤는 뭐 하나 잘난 게 없잖니? 머리에 찬 것도 없고 집안이 그렇다고 좋길래. 나는 너무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내 병원에 와서 들어와 일하라고 해도 그러지도 않겠다 하고. 아이고, 내가 남편이 없어 그런지 복이 없네. 그러게요, 어머님.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사실 동서가 가끔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저처럼 축복받은 유전자라도 있었으면 대학이라도 갔을 텐데 대학도 가지 못하고. 저렇게 공장에서 일하며 지낸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인가요? 잠도 못 자고 애 키우며 일하느라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꼬라서니 저것 좀 봐요. 생활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동서 볼 때마다 전 너무 불쌍해요. 우리 동서 이런 코딱지만한 아파트에 살면서 앞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저는 동서 보면 너무 추레하고 후줄근한 미래가 보여서 그게 더 마음에 안 좋다니까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동서가 돈 빌려달라고 돈 꾸고 다니지 않았으면 싶네요. 형님,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후줄근 어쩌고 뭐요? 지금 도대체 제정신 들이세요?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저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실 자격 있으세요? 그럴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없으세요. 저 공장일 도와드리면서 저희 두 아들 키우는 거 부끄럽지 않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당신들이 뭔데 저를 불쌍하게 봐요? 제가 돈 꾸고 다닌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 공장도 자균 구모 아닌 거 아실만 한데요. 이성을 잃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남편 역시 완전히 눈이 돌아 먹던 술잔을 세게 내려놓았고 순식간에 주의가 집중되었죠. 남편은 형님과 시어머니 둘 다 쳐다보며 한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자위가 붉어진 게 보여 순간 저도 함께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제 아내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 어머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이건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네요. 형수님도 그렇고요. 제 아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두 분께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제 아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무능한 놈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당장 우리 아내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둘 다 사과하라고요. 남편의 버럭거림에 둘 다 움찔했습니다. 여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까지 거들었죠.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은근한 방식으로 저지하는 편이었지만 형님이 뭐라고 할 때면 속상하게도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형님한테 잡혀 사는 분위기였어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보면 저절로 위축되듯 형님을 보면 꼼짝없이 맞춰주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아주버님도 정도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고 둘의 말다툼이 부부싸움으로 번지었죠. 시어머니는 골치 아프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희 집들이는 그렇게 개판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잔뜩 상처를 받은 채 말입니다. 솔직히 형님이 한 말에 저만 상처를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번엔 남편까지 단단히 상처를 받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형님을 보고 싶지 않다며 아예 아주버님네와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포함이었어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저도 수긍하며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희 의사를 똑부러지게 전달했습니다. 속으론 조금 떨고 있긴 했지만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로 오냐? 너 때문에 우리 큰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못 산다 어쩐다 난리가 났는데 너는 분란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니? 네가 벌인 일이잖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주버님께서 제 편 들어주신 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요? 애초에 어머님이랑 형님이 심하셨잖아요. 두 분이 저 무시하시고 핍박하시는 거 참아주는 거 더 이상 지쳤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지는 어머님께서 사과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다신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로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뭐야? 너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야? 어디서 얘를 밥 말아 처먹은 말을 하고 있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네. 지금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보고 너한테 뭘 하라고? 고졸이 너한테 내가 뭘 하라고? 사과하시라고요. 못하시겠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정말 웃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며칠 후 미안하다는 말씀을 속삭였어요. 아들과 척지는 게 무서워서요. 그리고 형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저를 더 열렬히 미워하며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형님은 이제 저를 보면 노려보기 바빴습니다. 제대로 저를 쳐다본 적이 눈에 꼽아요. 아예 대놓고 눈에 불을 켜며 어떻게든 제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왜 저런 에너지를 들여 사람을 미워하는 건지 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광기에 찬 형님의 눈을 보면 가끔은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형님이 어렵게 조카를 가지고 난 후 아주버님께서 그만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그리고 선한 아주버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련한 죽음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요소는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도무지 읽어내려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소리로 대강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죠. 우리 형이 너무 불행했대. 의사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 형수님 만나서도 정말 아주 잠깐 행복했고 결혼 후에 형수님 때문에 내내 힘들었대. 의사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나 봐. 형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 생각까지 했대. 오죽하면 우리 착한 형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유서를 품에 안은 채 울었습니다. 저 또한 제 아이들과 함께 숨죽여 울고 말았네요. 그날은 거의 하루 종일 운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내내 슬픔에 잠겨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 형님의 얼굴을 한 번씩 확인해 보니 형님은 믿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풍기었죠. 형님은 계속해서 이게 진짜일 리 없다는 말을 궁시렁거렸어요. 아니야, 여보. 아니지? 아니잖아.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해? 형님은 심지어 아주버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화장실에서 아주버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곤 겨우 119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상황에서 미웠던 형님이지만 적게나마 위로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그 누군가의 위로도 못 받을 만큼 피폐해져 있었지만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을 그리 허망하게 잃었으니 그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 뒤 저희 집안의 진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희한하게 아픈 곳이 많다며 토로하시더니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수술받길 거부하셨고요. 그냥 이대로 살다 저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나는 더 이상 살 용기도 가망도 없어. 제발 이대로 냅둬. 죽는 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남편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연이어 겹쳐지니 집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죠. 바로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빚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폐업 직전의 상황이었고 무리해서 확장하는 바람에 은행에 진 빚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급한 대로 일단 남편과 저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시어머니 빚 갚는 데 써야 했죠. 남편은 제게 무척 미안해했지만 그땐 정신도 없었어요. 그저 나머지 빚도 갚아야 하니 상대적으로 부유한 형님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로서는 그만한 돈을 빌릴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때 가족이었던 형님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형님을 찾아간 건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2년 정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형님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형님 집에 들어선 순간 망치로 얻어맞고 말았죠. 어느새 조금 큰 조카가 제 발을 잡고 앙앙거리는데 형님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난 집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동서, 왔어? 초점 없는 눈으로 저와 남편을 보는 형님은 제가 알던 형님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늘어난 티셔츠에 화장기 하나 없는 수척한 얼굴에 덜덜 떨고 있는 손으로 소주병을 쥐고 있는 형님의 모습은 정말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전 형님을 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처참하진 않았던지라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더군요. 형님의 친정 집안에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 형제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 재산이 그쪽으로 모두 쏠리게 되었고 덩달아 형님 친정 역시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였죠. 제가 시어머니 빚을 갚아달라 부탁할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주버님이 남겨놓으신 돈은요? 보험금도 나왔을 거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어머니 장례식에선 아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나 그 돈 친정에 다 갖다 줬어. 퍼줬다고. 나 알거지야, 동서. 이제 잃을 것도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형님은 친정에서 달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모님의 요청은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기업과의 손대였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포장된 이야기였다고 말하더군요.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신을 포장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조카를 보니 조카가 정말 딱했습니다. 조카는 자꾸 배고프다는 말을 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며 저희를 쳐다보는데 떡볶이 하나 마음껏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려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왔는데요. 다음날 형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은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도 그날 형님이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네요. 내가 동서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돈 빌릴 데가 동서밖에 없어서 왔어. 나 치고 싶으면 쳐서 분이 풀리면 그렇게라도 해줘. 그리고 조금만 빌려줘. 1,000만 원, 아니 500, 아니 100만 원만. 그 정도로만. 우리 애가 너무 배고파해. 저는 형님을 보며 사람으로서 수만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시어머니 옆에서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며 모욕 주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형님을 좋게 볼 수 없었어요.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카를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어린 조카는 무슨 죄일까. 그 어린 아이가 배고파서 하루 종일 밥 달라고 칭얼거릴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비상금 통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사방팔방 애쓰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차마 상의하지 못했어요. 그저 정말 급할 때 쓰려고 아껴놓은 비상금 통장을 몰래 형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형님, 남편에겐 말 못해요. 이거 어머님 빚 갚는데도 못 쓴 통장이에요. 근데 형님에게 드릴게요. 대신 우리 조카 아이 잘 키워주세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형님이 제 손을 잡곤 그러겠다고 엉엉 울더니 추레한 옷차림을 하고선 급하게 뒤돌아 나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한 달 뒤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먼발치에서라도 보기 위해 형님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형님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주인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아줌마는 제게 형님이 혹시나 해서 저를 위해 편지 한 장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받아들어 읽어보니 내용은 짧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묵직했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서, 정말 고마워. 나처럼 거짓말 잘 치고 사기나 쳤던 사람 용서해주고 받아준 사람 동서밖에 없어.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등 돌렸는데 어려운 시기에 나와 우리 아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말로는 이 마음 다 갚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때가 된다면 반드시 갚을게.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형님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부디 잘 살길 바랬어요. 조카 아이도 잘 크길 바랬고요. 저 역시 저의 삶에 충실하며 그 뒤는 그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했고 또 다른 사업도 시작하게 되어 일하는 엄마로서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빌린 빚들을 갚아나가느라 고생하긴 했지만 저를 따라 공장 일에 뛰어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든든하게 자신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 있으니 책임감도 들지만 그만큼 안정감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둘은 저희에게 많은 행복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자식들이 크면서 한 번쯤은 속삭이니 눈물도 그만큼 갖다 주기도 했고요. 힘들 땐 간간히 형님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면 친정이나 친구들 생각이 나야 하는데 전 형님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형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보다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괜스레 기도도 하게 되고요. 소식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답니다. 저희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서 독립하고 난 뒤엔 남편과 저만의 삶을 찾고 싶어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전원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남편이 식물 가꾸는 걸 좋아해 마당에 식물들을 잔뜩 심어놓고 그걸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떠난 지 15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감동적인 일이요.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사는 곳에 중년의 여성이 찾아왔더라고요. 이 중년의 여성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저는 한순간에 알아보겠더군요. 형님? 동서, 날 기억해 주는구나. 형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니 자신을 알아보겠냐고 하더군요. 전 반가운 마음에 형님을 곧바로 집에 들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형님의 사연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화였습니다. 형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짓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그 비상금 통장을 받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작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에 사는 것 자체가 형님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여길 떠나 바닷가 마을로 가서 정착해 살고 싶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형님은 그곳에서 조그만 소일거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조카 아이가 그만 바닷가 물에서 놀다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조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형님은 그만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으셨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깨어날 거라 믿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안 다녀본 무당집이 없을 정도로 미신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아이를 놓아주기로 했고 대신 자신도 아이를 따라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 형님 친정 부모님이 형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우환이 끝났으니 이제 함께 살자고 하셨다고 하네요.
형님은 살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아주 천천히 삶의 의지를 되찾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마침 형님의 먼 친척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나 하셨기에 형님도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삶을 시작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의 친정 부모님 동의를 얻어 건너가셨고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땐 어영부영 짐가방만 덜렁 챙겨온지라 미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셨지만 막상 그 친척분을 만나 사업을 하다 보니 아이를 잊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잊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너무나도 성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형님은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 돈으로도 엄청난 돈이었던 그 큰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준 제가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 해요. 하지만 저를 보면 아주버님이 생각나고 철없던 시절의 자신이 생각날 것 같아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그이가 죽은 것 같아 스스로 많이 자책하고 있었어. 거기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식까지 죽었으니 내가 무슨 살아갈 이유가 있었겠어. 근데 동서를 보면 그 모든 게 다 떠오를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났는데 이제 용기가 났네. 형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용기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고맙다 인사를 하고 싶었고 혹시나 금전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돕고 싶었다고요. 거기다 내가 한 말이 있잖아. 동서한테 무슨 식으로든 갚겠다고.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을 붙잡았나 봐. 형님은 갖고 싶다고 하며 제 아들들 명의로 된 건물을 각각 선물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몇십억대의 건물이지만 아깝지 않다고 외려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받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형님이 준비하신 선물에 놀라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론 참 많이 감사했답니다. 그 오랜 시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생각하신다는 것에 저처럼 똑같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아들들의 뜻을 묻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물으니 첫째에는 부담스러워했고 둘째에는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강경하셨습니다. 정 부담스러우면 둘이 좋은 처자 만나 결혼을 할 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건물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좋은 처자도 얼른 만들어야겠고. 아유, 엄마도 참. 근데 난 그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딱히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요즘은 아들과 이런 농담을 주고받곤 합니다. 형님과도 종종 왕래를 하고 있고요. 형님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떠난 조카 대신 저희 아들들을 보며 많은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형님에게 잘하라고 당부해두고 있답니다. 형님은 저에겐 이제 소중한 인생의 인연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요즘 노트북 만지고 배우는 것에 재미가 들리셨다는 60대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의 어느 시골 깡촌이란마.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집안에 복잡한 사정이 생겨서 9살부터 13살까지 이렇게 총 4년여는 서울의 고모댁에서 잠시 살기도 했었죠. 복잡한 사정이랄 게 대개 그렇듯 경제적인 문제였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여자 상고를 졸업하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저는 서울로 재차 상경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타지에 나가서 돈이나 벌며 지내라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게 작용했던 거죠. 서울의 고모댁으로 갔는데 저를 안 반겨주셨어요. 돈 벌어서 꼬박꼬박 생활비 내놓는다면 우리가 너 여기서 지내게 해줄 수는 있지. 생활비요? 네, 그럼요. 제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아직 일자리를 못해서 봉급이 얼마인진 제가 몰라요. 알아서 성의껏 내놔봐. 네가 내놓은 금액 보고 우리가 판단해주마. 그때 태어난 척 했었지만 저는 얼굴이 민망함으로 화끈거렸었네요. 왜 저는 막연히 어렸을 때 몇 년 살았던 집이니까 제가 환영받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친가족 안에서도 진한 애정의 결속은 느껴보지 못했고 친척집에 와서도 주눅 들며 지냈던 제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생각이 됐어요. 뿌리 내릴 곳을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는 나무요.
이랬던 제가 이른 결혼을 꿈꾸게 되었던 건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이었나 봅니다.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른 결혼, 거기에 사람 말리는 시집살이까지 정말 숨막히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했었네요. 시댁 식구들이라면 이가 갈렸어요. 제발 그들이 천벌을 받기를 매일 기도했었어요. 둘째는 한참 후에 낳았어요. 딸이었죠. 그리고 연년생으로 셋째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있으니까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나았던 것 같아요. 셋째가 갓난쟁이일 때 남편이 바람 피운 것만 빼면 좋았겠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금방 임신하고 모진 시집살이 당하면서 이악 물고 버텨냈건만 이제 아이가 셋이 되었건만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요. 이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는 각오로 남편하고 싸웠었네요. 정말 애들이 아니었다면 진작 갈라섰을 거예요. 제가 이때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시댁 식구들도 차마 함부로 저한테 뭐라고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집살이에서 천천히 벗어났어요. 남편은 저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고 애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저는 그 용서를 받아줬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최로 의지하는 자식입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낳은 제 첫 아이. 제가 고된 시집살이로 미치게 힘들어했던 거, 남편 바람나서 제가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자식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둘째나 셋째는 저의 옛날 모습을 다 알지도 못해요. 오로지 큰아들만 전부 알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에 다른 자식들과는 차별되는 공감대가 있고요. 속으로 항상 의지가 돼요. 또한 동시에 항상 미안하기도 한 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가 완벽한 엄마로서의 자각이 서기도 전에 세상에 태어났던 생명. 그렇기에 저는 큰아들에게 너무나도 어설프고 부족한 엄마였어요. 큰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저는 다 저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생 2명끼리는 연년생이라 자연히 부모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뭐든지 알아서 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가 참 많았을 터인데 그런 것에 큰아들은 불만 한번 토로하지 않고 커준 효자였지요. 다 키워놓고 보니까 큰아들이 너무나도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땐 왜 그렇게 신경을 못 써줬을까 이런 후회가 자주 밀려들었고요. 장가를 늦게 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자기 짝 찾아서 결혼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제가 조금은 안심이란 걸 했었던 것 같네요. 큰아들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었기 때문에 둘째랑 셋째가 거의 연이어서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저랑 남편은 시골집으로 내려가 살기 시작했죠. 경상남도 제 고향 동네에서요. 남편하고 사이가 무척 좋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기에 부부가 일심동체로 귀농을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어느새 부모가 되는 걸 보면서 삶의 순환에 대한 많은 생각도 했었네요. 저희 딸은 사위가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돼서 딱히 일을 안 다니고 사위 사업장에나 가끔 들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위가 항시 바쁜 게 문제였지 다른 건 아무 별일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작은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그냥 보통 수준의 회사에 들어갔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그 과정은 모르겠으나 2년 정도 거길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능을 피웠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연봉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며느리는 집안이 원체 한미천 있는 집이에요. 원래 결혼 전에 일을 다녔던 작은 며느리는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뒀고요. 그 후로 애 2명 낳고 키우면서 저희 작은 아들 내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저한테 저는 친정 도움이 있어서 문제 없어요 이런 말을 가감없이 몇 번 한 적이 있었네요. 그만큼 작은 아들은 언제든지 자기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지요. 사는 모습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요. 제 생각엔 아등바등하며 사는 집은 제 자식 3명 중에서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찍 이직을 해서 성공을 한 경우라면 큰아들은 한 우물만 파면서 회사에 충성을 바치다가 실직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때 큰아들이 받은 충격이 무지막지했대요. 오죽하면 그 입에서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사는 녀석이 저랑 통화할 때 한숨을 푹푹 내쉬었을까요. 그래서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큰아들은 실직 후에 다른 회사로 들어갔는데요. 어련히 잘하겠지 싶어서 그리고 괜한 걸 물으면 참견이 될까봐 물어보지 않고 지냈었는데 알고 보니 전 회사에서보다 조건이 영 안 좋다고 하더군요. 저희 큰아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설마 그 나이에 실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재취업이 필요할 거라고는 내가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니라고 등신 같았죠. 솔직히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큰아들이 저랑 통화하다가 자기 속마음을 담담히 말했을 때 그때 제가 울고 말았었네요. 이렇게 다 컸어도 여전히 제가 낳은 제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큰아들네는 애를 한 명만 낳았는데요. 일부러 외동으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건 아니었대요. 만약에 손주가 아프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저희 손주 그 어린 나이에 많이 아팠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병원 생활을 하며 지냈었어요. 큰며느리가 손주 옆에 딱 붙어서 살았었고요. 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까짓 돈이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때 큰아들네가 병원비에다가 돈을 엄청 썼었죠. 그래서 돈을 모아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빚까지 달면서 병원비를 부담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들한테 조금도 얻어먹고는 못 사는 철옹성이 바로 저희 큰아들이에요. 그때 병원비 내달라고 자기 동생들한테 돈을 얻어냈다면 힘들게 안 지냈을 텐데 실직 앞에서도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진 않았을 텐데 무조건 괜찮다, 여력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저희 부부도 둘째, 셋째도 진상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가끔 보면 쓸데없을 정도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요. 이런 저희 큰아들과 함께 사는 큰며느리 제가 얼마나 잘 대해줬겠어요. 큰며느리는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되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직장 안 다닐 때보다 손주를 돌보고 신경 쓰는 것이 부족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시간 내어 큰아들 집에 틈틈이 들려서 손주를 봐주셨어요. 그러기를 수년 사돈댁에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사돈 식구들끼리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스키 사고를 당한 거예요. 때마침 큰며느리랑 손주 둘이서 감기에 걸렸던 바람에 원래 함께 가려 했던 스키장을 못 갔는데 천만다행이었죠. 원래 스키장 같은 곳을 다니던 양반들은 아니었고 건너 지인이 스키장 할인 쿠폰을 주는 바람에 그걸 빌미 삼아서 모처럼 그런 데 처음 가보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보자들끼리 뒤엉키고 난리를 치다가 전부 다쳐버린 겁니다. 사부인께서는 살짝 굴렀는데도 한쪽 다리를 다치셨다면서 저한테 절대 스키장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주셨죠. 팔자에도 없는 스키 한번 타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으니 아유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사부인은 부디 스키장 같은 곳 누가 가자고 해도 가지 마셔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날 스키장에서 다친 사람이 여럿 됐었어요. 뉴스에선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위험한 건 줄 저는 꿈에도 몰랐네요. 아이고야, 저야 시골 사람이라서 스키장 같은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면서 살아요. 그런데 다리를 다치셔서 어째요? 생활하시는데 한동안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저 그럼 혹시 우리 재찬이 돌보러 들리시는 건 어떻게? 안 그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고 있었어요. 암만 해도 제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사부인이 거동 힘드시니까 제가 가보는 걸로 할까요? 에? 사부인께서요? 아유, 그렇게 되면 너무 먼 길 올라오시는 게 되는데 괜찮으실지. 이참에 제가 우리 예쁜 손주 재찬이도 보고 아들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저야 뭐 어려울 일 없죠. 사돈댁은 스키장 사고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신이 없어 보였기에 이런 때에 제가 큰아들네로 가볼까 했어요. 왜냐하면 낌새라는 게 있었거든요.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맞벌이하면서 너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집 식구들이 단체로 다쳤다는데도 큰며느리가 그러길래 왜 부주의해서 사고를 당하냐며 짜증을 냈다는 후문이 있었으니까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돌봐주고 집안일을 봐주기도 하는 자기 가족들이 한동안 그걸 못해주게 됐으니까 큰며느리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마침 큰아들은 회사 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번에 기획으로 맡게 된 일 제대로 해내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 받고 싶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안 보태줄 수가 있어야죠. 둘째나 셋째랑은 달리 여러모로 이리저리 치이고 바쁘게 맞벌이하며 사는 큰아들 부부가 늘 제 마음속에서 안쓰러웠는데 이 기회에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큰아들 집에서 지내며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음식 차리고 집안일 하는 거야 이골이 날 정도로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네? 어머니께서요? 그럼 정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작은 방에 주무실 공간도 있으니까요. 큰며느리가 예상외로 떨떠름해하길래 내심 서운했지만 그런 티는 안 내고 상경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큰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의 위신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시집살이 따위는 시킨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당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겪었던 일, 시댁 사람들한테 당하는 수모라는 굴레를 큰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를 맞이하고 나서도 최대한 부담 안 주려고 노력했었고요. 시골로 귀농하고 난 뒤에는 솔직히 욕심 같아서야 큰아들 내외와 자주 교류하고 싶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일 뿐 큰며느리한테는 제가 어렵고 불편한 존재일까봐 그 욕심도 철저히 누르면서 살아왔어요. 큰아들 집에 한 달 정도 머무르기로 한 것.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큰며느리랑 제대로 대면하면서 지냈던 순간이었네요. 저는 최대한 큰아들, 큰며느리, 우리 손주 이렇게 세 명의 일상을 해치지 않고 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급선무는 저희 손주였는데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귀여운 손주, 직접 제 손으로 밥해 먹이고 학교 생활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처음엔 제가 집에 있는 걸 어색해하던 손주는 역시 어린 나이답게 금세 적응을 해선 저와 대화도 곧잘했습니다. 남자인데도 어쩜 그렇게 살갑고 애교가 타고났는지 몰라요. 큰며느리가 애지중지 사랑으로만 키워서 그런지 고집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꼭 하고 말려는 기질이 있긴 했지만 시골 할머니의 능청 앞에서 그런 건 안 먹혔답니다. 제가 전적으로 손주를 다 책임지고 돌봤어요.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 손주가 잠들기 전에 학교 갈 가방은 다 싸놓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전부 다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신경을 썼습니다. 손주 먹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찬 여러 개 만드는 거야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 매일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냈죠. 큰아들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확실히 집안 분위기부터가 안정적이네. 진짜 엄마는 슈퍼우먼이라도 되시나 봐요. 이렇게 집안일도 다 해놓으시면 너무 죄송한데. 내가 너네 도우러 온 사람인데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히려 지금까지 니네 사는 것도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지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쓰였었는지 몰라. 이렇게나마 같이 부대끼고 한번 살아볼 수 있어서 난 좋아. 힘든 것도 없어. 엄마도 참 쉬엄쉬엄 하세요. 주말에 다 같이 외식 나갈까요? 엄마 회 드시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잘 되는 식당 있는데 이번 주에 거기 같이 가봐요. 아유, 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내가 이제 다 아는데 겨우 집안일 좀 거들어주고 애 좀 돌봐줬기로써니 이런 걸로 니들 힘든 것에 비견될 게 아니라서 아직도 난 마음이 쓰인다. 너야말로 회사에서 무리하지 말어. 알았지? 더 나이 들기 전에 얼른 새 회사에서 자리 잡고 제 영역 키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계속 해보려고요. 그리고 저나 재찬 엄마나 당연히 부부가 일심동체로 돈 벌어서 미래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그런데 반면에 말이죠. 큰며느리하고는 제가 애매모호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손주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큰아들 집에 와서 지내보지 않았다면 제가 큰며느리랑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걸 계속 몰랐을 거예요. 혹 모르고 사는 게 나았는데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틀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무튼 이미 저는 그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건만 큰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이런 소리를 내며 한숨을 내쉬는 것에 당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콕 집어서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를 보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신다든지 저랑 마주친 눈빛을 딴 데로 돌리면서 고개를 작게 흔든다든지 개중 최고봉은 저를 향해 아주 골치 아픈 것 보듯이 내쉬는 한숨이었네요.
처음에야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저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점점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이박아? 아니면 모른 척 해버려? 큰며느리한테 대놓고 따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적당히 모른 척 굴 것인지 속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영영 같이 살 사람도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저는 큰며느리에게 있어 시자 붙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렵다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후자를 선택해서 관계가 쫑나는 것도 맞고 적당히 빠질 때 빠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한 발 뒤로 물러나 준 것이었죠. 큰며느리도 속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면 저를 보면서 불편함을 굳이 티를 낼까 싶어서 그 마음도 제가 헤아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까지 마친 제 앞에서 먼저 선을 넘어버린 건 큰며느리였어요. 저 포함 넷이서 횟집에 갔을 때였죠. 회는 쫀득하니 맛있었는데 매운탕 맛이 영 별로였습니다. 한약재 맛이 은은하게 풍기는 게 제 비위에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마침 큰며느리도 매운탕이 자기 입맛에 썩 안 맞는다면서 별로 안 먹었어요. 큰아들만 매운탕을 주로 먹었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운탕은 어디 갔든지 간에 이 밥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밥을 보니까 오늘 새로 한 밥이네. 어제 한 밥이면 이렇게 찰기가 돌지 않거든. 아유, 이대로 남기고 가기엔 너무 아까운데. 어머니, 방금 배부르다고 하셨잖아요. 밥은 그냥 두세요. 배도 부르신데 굳이 억지로 드실 것까지 없어요. 세상에, 이거를 어떻게 남기고 가니? 이런 거 남기면 벌 받는 거야. 그치, 제찬아? 할미가 이거 싹 먹어줘야겠다. 매운탕도 입에 안 맞는다고 하셨으면서 뭐랑 드시려고요? 어머, 세상에! 지금 어머니 설마 간장하고 밥을 드시려고요? 그 간장은 회 찍어 먹으라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뜨끈한 쌀밥하고 간장 비벼 먹으면 이게 은근히 별미다, 얘. 이렇게 먹으면 한 공기 뚝딱이야. 배는 불러도 아까워서 밥을 남기고 갈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먹고 가야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남은 공깃밥을 간장하고 비벼서 먹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음식 먹느라 정신없이 바빴고요. 큰며느리는 밥을 싹싹 긁어먹고 있는 저를 요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길래 저도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큰며느리의 심상치 않은 눈초리를 모른 척하기로 결심한 바였기에 별다른 소리 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재찬아, 이거 봐라. 할미가 벌써 이만큼 다 먹었다. 우리 재찬이도 어디 가서 밥 남기지 말고 이렇게 싹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우와, 할머니 되게 잘 먹는다. 할머니, 간장하고 밥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우리 재찬이가 직접 먹어볼켜?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간장에 비빈 밥을 한 숟가락 된 걸 손주 쪽으로 내밀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손주랑 놀아주려고 장난을 친 모양새였지만 큰며느리 눈에는 상당히 거슬렸나 봐요. 갑자기 자기 손으로 제 손등을 가볍게 탁 치는 겁니다. 제가 하마터면 그 숟가락을 놓칠 뻔했네요. 큰며느리는 슬쩍 눈을 돌려서 저희 큰아들 쪽을 살피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애가 이상한 거 보고 배우잖아요. 애들은 뭐든 다 호기심 가지고 따라하는데 자중 좀 해주시겠어요? 어?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아유, 그래. 내가 밥상인데 너무 경박스럽게 굴었다. 그치? 애가 밥상 예절을 잘못 익히면 안 되는데. 제가 황급히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저를 향한 큰며느리의 눈초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걷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꼬리를 기껏 말아주었음에도 화답해주긴커녕 기세만 등등하게 구는 큰며느리의 면모에 내심 놀랐습니다. 큰며느리 얘가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뿐인가 하는 궁금증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큰아들은 회사에서 무척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큰며느리도 사회생활하느라 늘 스트레스가 있어 보였으니 제가 제 몫을 열심히 하다가 박수칠 때 떠나면 제가 머물렀던 기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겨질 거라 생각했어요. 원래 떠난 자리가 아쉬운 법이라는 말처럼요. 둘째인 저희 딸한테 몇 번 전화 왔을 때 지내기 괜찮으시냐는 질문에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냐고 그랬죠.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주랑 같이 있는데
집안일 도맡아도 그저 즐거워. 그러셔? 새언니랑 지내시는 게 정말 괜찮은지 싶어서 자꾸 엄마한테 전화하게 되네. 잘 지내신다면 다행이네. 아이, 새언니가 안 그래 보여도 성미가 좀 까다로운 편이잖아. 난 그거 딱 봐도 알겠던데. 그래서 엄마랑은 상극일 것 같다는 짐작이 들어서 걱정했건만 내 기우였나 봐요. 아유, 내가 네 오빠랑 영영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모처럼 우리 재찬이 옆에 끼고 사느라 내가 재미 보는 중인데 어려울 게 뭐 있겠니? 상대가 까다로워도 내가 상대 안 하면 그만이요. 아, 아유, 우리 엄마 그러고 계셨구만. 하여간 우리 엄마 센스는 알아줘야 돼. 저는 그렇게 넘겼었건만 큰며느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여차하면 선을 넘을 작정이 큰며느리는 되어 있었나 봐요. 제가 이것은 들으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안방 화장실에서 큰며느리가 자기 친구인지 아는 상대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냥 알게 됐던 거예요. 아, 몰라. 너는 네 시엄마가 시골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겠지. 안 겪어보면 이거 진짜 공감 안 될걸? 아니, 그 특유의 억척스러운 면 있잖아. 아, 참. 옛날이면 모를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구는 거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지? 왜 나는 시어머니가 구질구질한 시골 사람일까? 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도저히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도 모르게 안방문을 슬쩍 열고선 고개를 디밀고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큰며느리가 저를 아주 많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확인받을 수 있었죠. 아니, 난 그런 게 걱정인 거야. 우리 재찬이가 이상한 거에 물들면 어떡하나. 애가 벌써 자기 할머니 모습 관찰하면서 별거 다 따라하려고 들거든. 자잘한 거 가지고 트집 잡히면서 왕따 당하는 게 요즘 애들 학교 생활이잖아. 근데 우리 재찬이가 자기 할머니한테 물들어서 학교에서 얕잡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하면 어떡해. 아, 진짜. 아무튼 짜증나 죽겠어. 누가 시골 노인네 아니랄까봐 억척스럽기만 하고 눈치도 더럽게 없고 말도 잘 못 알아쳐먹어. 아유, 그 순간에 제가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죠. 안방문을 부여잡고 있는 제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더군요. 홧김에 저 안방 화장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큰며느리랑 대판 싸워버릴까 하는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거실에서 마주친 큰며느리가 어머니, 땅콩 볶으신다더니 지금 하실 거예요? 제가 껍질 까드릴까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제 험담을 한 사람의 태도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괜히 들쑤시기가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에라이, 그냥 계속 모른 척하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기 전날에 대화 한번 나누는 것으로 정리하자. 지금은 며칠 더 아무렇지 않게 지내자. 이렇게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집에 제가 있는 것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손주가 저를 많이 따르고 있었거든요. 체력 한번 좋은 시골 할머니가 저희 손주는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큰아들은 대체적으로 무뚝뚝한 스타일이고 큰며느리는 전에 크게 아팠던 자기의 일이라면 유난도 그런 유난을 떨 수가 없이 깍쟁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손주로서는 저 같은 어른이 계속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웠던 거겠지요. 저도 금세 손주한테 정이 크게 들어서 아주 귀여워 죽을 맛이었어요. 심지어는 버르장머리 없이 까부는 모습마저도 얼마나 흐뭇하게 보이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건 이런 거였죠. 제가 손주랑 거실 소파에서 같이 간지럼 태우기 놀이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손주를 끌어안고 이마랑 볼에 뽀뽀를 쪽쪽 해줬는데 큰며느리가 마침 그걸 본 거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럽게 씨리! 엄청 경악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고 멋쩍어서 뽀뽀를 했던 곳들을 얼른 소매로 문질러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며느리가 또 난리를 피웠습니다. 함부로 옷소매 같은 걸로 애 얼굴 문지르지 말래요. 웬만하면 자제해달라더군요. 싸늘한 말투에 제가 너무 서운함을 느꼈어요. 제가 엄연히 어른이고 윗사람인데 큰며느리가 자꾸 선을 넘는 것도 심기가 불편했고요. 손주한테 숙제 먼저 하라고 방으로 보낸 뒤에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차는 게 있어도 그렇지. 넌 말을 꼭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해야겠니? 아니 내가 무슨 병균이라도 돼?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내가 싫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시네요. 어머니는 본인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시골 냄새 엄청 풍기는 거 아세요? 몸에서 냄새 나신다고요. 큰며느리가 인상을 확 구기면서 그렇게 외쳤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아까 옷 소매로 애 얼굴 문지르지 말라고? 그것도 내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였냐? 옷은 이 집에 온 이후로 이 집 세탁기로 이 집 빨래 세제로 똑같이 빨았는데 그럼 네 옷으로도 안 되겠다. 그렇지?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초하시네요. 시골집에 가면 나는 쿰쿰한 냄새. 그거 어머니한테서 나는데요. 이게 몸에서 나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몸에서 그 냄새가 발산이 되니까 아무리 새로 빤 옷이라도 또 냄새가 묻는 거죠. 저한테 쏘아대는 큰며느리의 말에 제가 넋이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시원하게 대꾸를 하고 싶은데 하도 어이가 없는 데다가 수치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저를 향해 또 그놈의 한숨을 푹 내쉬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애한테 냄새 묻히지 마시고 좀 씻으세요. 겨울이라고 잘 안 씻으시는 건 아니겠죠? 진짜 시골 위생 개념이란. 이래서 시골 마인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살면서 또 그렇게 열받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큰며느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청결엔 자신이 있었지만 남이 느끼기에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엔 확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슬쩍 손주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재찬아, 혹시 할머니한테서 무슨 냄새 나니? 우리 재찬이가 솔직하게 말해줄래? 피존 냄새 나. 그리고 가끔 풀 냄새 나요. 할머니 냄새 좋은 냄새인데? 그런데 손주의 눈치를 보니까 절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옛날에 크게 아팠던 전적 때문에 큰며느리가 애를 오죽 싸고 돌면서 키운 게 아니었거든요. 애한테 뭐라 그랬다는 이유로 자기 친정 식구들하고도 큰며느리는 몇 번 싸운 인물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니 손주는 거짓말이라든지 남 듣기 좋으라고 말을 포장하는 것에 취약한 아이였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따위 하지 않아도 늘 사랑만 받았으니까요. 가장 솔직한 아이의 입장에서 제가 냄새가 안 난다는데 그럼 큰며느리는 저한테 왜 그랬던 걸까요? 저는 망설임 끝에 둘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고 그것만 물을 작정이었는데 눈치 빠른 둘째의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자꾸 캐묻더라고요. 결국 큰며느리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둘째가 뒤집어졌어요. 와, 새언니 여전하시네. 예전에 나한테 내가 좋아해서 잘 들고 다녔던 가방이랑 지갑 그거 진짜 안 어울린다고 정색하면서 말했었잖아. 그리고 내가 쓰레기 같았던 옛 남자친구가 내 결혼 소식 듣고선 자꾸 연락 온다고 그랬을 때 새언니가 뭐라 그랬었는 줄 알아요? 나랑 그 쓰레기 놈이 자기가 보기엔 천생연분이었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새언니예요. 내가 전부터 알아봤어. 새언니는 남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니까요? 둘째가 열을 올리면서 이런 말도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서 진짜 불쾌한 냄새가 풍겼다 하더라도 큰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요. 듣고 보니 아주 일리 있었어요. 저한테 왜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그 집에서 참고만 지냈냐고 둘째가 분통 터지하길래 제가 진정시켜줬답니다. 저는 이미 큰며느리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해줄 작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때로부터 사흘 뒤 저는 큰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가 저한테 가지 말라고 눈물바람이었는데 큰며느리가 용을 써가면서 그런 애를 달래더군요. 뭐라 그러더라. 할머니를 빨리 보내드려야 그게 착한 아이라나. 참나,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애한테 하는 건 나쁜 영향을 안 미치나 보죠? 황당한 일이었네요. 큰며느리는 빈말이 남아 저한테 죄송하다는 인사 한 번 안 했습니다. 망설일 이유 따윈 없었죠. 저는 셋째네 집에 택배를 보냈어요.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손가방이 들어있었죠. 작은 며느리는 그걸 곧장 착용하곤 외출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카톡 사진에서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님은 바로 시어머님. 값을 따질 수 없는 클래식 샤넬백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나도 훗날 올 딸이나 며느리한테 물려줄 수 있게 소중히 관리해야지. 저의 귀띔을 받은 작은 며느리가 벌인 공작이었으나 큰 며느리는 그걸 알 길이 없었으니 손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제가 슬쩍 먼저 연락을 해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어머니, 명품 가방 있으신 건 알긴 했는데요.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옛날 샤넬 제품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 내다 팔면 샤넬 충성 고객들이 달라붙어서 값을 부르는 대로 줄만한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그걸 왜 네가 아니라 작은 애 줬냐고 지금 나한테 그 이유를 묻는 거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기보단 그냥 궁금해서요. 동서는 잘하는 거 하나 없지만 집은 어느 정도 사니까 명품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왜 제가 아니라 그런 동서한테 명품을. 아유, 내가 당연히 너한텐 줄 수가 없지. 내가 간직하고 있던 거라서 시골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네가 그걸 쓸 수 있겠니?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전화기 너머로도 보지 않고도 큰 며느리가 화딱지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느껴졌네요. 이를 꽉 악문 발음새로 네 알겠습니다 말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더군요. 그런데 그날 늦은 밤에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다름 아니라 무슨 명품 가방 얘기가 있던데요? 너 마침 전화 잘했다. 내가 이제 큰애 기강 잡을 생각이거든? 큰애가 그 모양 그 꼴로 구는 건 내 잘못도 있고 네 잘못도 있다. 난 이제 그걸 바로잡아 놓을 작정이니까 넌 할 일 없거든 입 닫고 협조나 해. 큰며느리의 짜증에 못 이겨 저한테 영문을 알아내고자 전화했던 큰아들은 되려 저한테 지령을 얻어갔습니다. 고지식한 큰아들이 이런 일이라면 군말 없이 입 꾹 다물고 있어줄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둘째인 제 딸이 카톡에다가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올해는 조금 이르게 먹게 된 울엄마표 겉절이. 겨울엔 김장으로, 봄에는 겉절이로. 울엄마 솜씨가 최고야. 그리고 이틀 뒤 큰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죠. 어머니, 올해도 겉절이 보내주실 거죠? 혹시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좀 일찍 해버렸다. 이미 끝냈는데. 네? 저희 아직 못 받았어요. 내가 니들 집에 어떻게 보내겠니? 시골 냄새 그득그득한 겉절이라니. 네가 질색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미어져서 차마 보낼 수가 없었단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울컥해서는 큰아들 핑계를 대더군요. 겉절이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내야 마땅한 거라는 말에 제가 웃음을 참으며 말해줬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그렇게나 겉절이를 먹고 싶어 한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라 그러라고요. 그럼 제가 겉절이를 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사주를 받아놓은 큰아들인데 큰며느리의 닭달에 움직일 리가 있나요? 재료 하나하나 전부 국산으로 정성 쏟아 부어 만드는 게 저의 김치인데 이걸 놓치기엔 큰며느리가 너무 아쉬웠나 봐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요. 혹시 겉절이 하시고 좀 남은 양이 되시거든 저희 친정집으로 조금만 보내주실 수는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어머니표 김치를 간만에 너무 드시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니? 진작 말하지. 알았다. 네, 어머니. 그럼 저희 친정집으로 보내주세요. 보내긴 뭘 보낸답니까? 사부인께 전화나 드렸죠. 사부인, 큰애가 시골 냄새는 질색이라고 저한테서도 시골 쿰쿰한 냄새 난다고 이번에도 저를 엄청 혼냈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만든 김치에도 시골 냄새가 풍길까봐 큰애한텐 차마 민망해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겉절이를 조금만 했어요. 그런데 좀 아까 큰애랑 통화하면서 들어보니 사부인께서 제 김치를 그렇게 잡숫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아이고, 어떡하지요? 너무 죄송해서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예? 아유, 시골 냄새라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세상에, 아유, 그게 진짜 미쳤나? 사부인께서는 목소리를 바들바들 떠시더니 먼저 실례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모녀가 엄청 싸웠나 보더라고요. 큰며느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전에 없이 목소리가 격양돼 있었습니다. 사부인한테 된통 한 소리 들은 게 틀림없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속이 좁으세요?
저희 집에 계실 때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 보시기엔 제가 부족하게 대해드렸을 수도 있겠죠. 사람 기준이란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뒤끝 부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시골분한테 시골 냄새 난다고 하는 게 큰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려. 내가 귀농한 지 꽤 돼서 완전히 이제 시골 사람이잖니. 내가 도시 사람들처럼 끝맺음이 세련되지 못한가 보다. 뒤끝 부리는 김에 여기서 뒤끝 하나 더 추가해보려고. 추가요? 그거 참 무섭네요. 어머니께서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제 찬이 잘 못 보게 되셔도 상관없으시단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참고로 전 이제 어머니께서 주시는 거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제 쪽에서 사절이에요. 잘 알았다. 그 각오 편치 말거라. 저는 큰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느긋하게 받아쳤어요. 큰며느리는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지요. 다음날 작은 며느리가 불씨를 피우며 카톡에다가 시어머님표 겉절이 덕분에 매일 입맛이 미쳐 돌아가는 중. 제가 보내준 김치로 차린 밥상 사진을 올려놨으니 큰며느리는 최고로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가 저희 남편 생일이었어요. 병원 검진도 받을 겸 해서 저희 부부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둘째 집에서 묵었고요. 식당도 진작에 둘째가 물색해놨기 때문에 그곳으로 생일 식사를 위해 다 모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등장해서 밥만 잘 먹더군요. 한창 식사가 이뤄지던 도중에 제가 드디어 준비했던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좋네. 친척들 다 모여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우리 재산 물려받을 건 우리 자식들인데. 다들 안 그래? 제가 갑자기 재산 얘기를 꺼내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둘째네와 셋째네는 저한테서 미리 상황의 귀띔을 들은 바 있었으나 첫째네는 해당 없었기에 큰며느리가 경악했지요. 자식들이 다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내가 말하는 재산은 지금 우리 시골 땅 말하는 거니까. 귀농하기 한참 전부터 다수 구상해두고 사뒀던 그 땅. 그때보다 지금이 값어치가 많이 올랐지. 시골에 집터 말고 따로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큰며느리가 어리 빠진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큰며느리 쪽을 힐끗 바라보며 제가 쐐기를 박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골이라 경상도 촌구석 시골 땅은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야. 시골 냄새가 나는 곳이니까. 에휴,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하고 우리 작은 아들하고 이렇게 둘한테만 주련다. 우리 장남은 시골 냄새에 면역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실컷 후회하면 되겠구나. 네? 어머니,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면역이 없다니요. 아니. 그보다 시골 냄새라니요. 그게 원래 꺼려지는 냄새던가요? 자연 냄새가 시골 냄새 아니에요? 저는 큰며느리가 그토록 경박하게 속사포처럼 짓거릴 수 있는 사람인 줄 그때 처음 알았네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한테 그러더니 큰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 좀 해봐라며 채근을 하더군요. 남편은 무조건 제 의견에 따르겠다면서 고개만 연신 끄덕이고 있었고요. 새언니, 저는 새언니처럼 우아하신 분이 굳이 시골 땅 욕심내시는 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은 시골이랑은 아예 접점 없이 사시는 게 알맞아 보여요. 둘째와 작은 며느리가 방긋 웃으면서 얄밉게도 말을 해줬죠. 큰 며느리가 최후의 보루라는 듯 큰아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재산 문제는 어차피 큰아들에게 있는 거였으니까요. 저랑 눈이 마주친 큰아들이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뜻이 정 그렇다면요. 시골 땅은 동생들한테 양보해야죠. 그 말을 듣고서는 큰며느리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우당탕 하면서 의자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고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죠. 자리가 파한 후에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랑 따로 가서 싸운 모양이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그랬대요. 다른 무엇보다 네가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는 며느리가 되는 게 우선이야.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자 그제서야 큰며느리가 고개를 푹 떨구었다 하더군요. 저는 기다려줬어요. 큰며느리가 반성의 말을 고르고 골라서 저에게 먼저 연락하기를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껏해야 전화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며느리가 저희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손주를 옆에 끼고 말이죠. 너 오늘 출근 안 했니? 재찬이 학교는 어떡하고? 오늘 휴가 냈어요. 그리고 애 학교는 하루 정도는 그냥 빠져도 되겠죠. 6년이나 다니는 학교인데 하루가 뭐 어떤가 싶네요. 힘없이 웃으면서 말하는 큰며느리에게서 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애 문제라면 거품 물어대는 사람이 큰며느리인데 학교를 빠지고선 같이 데려오다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남편이 손주 데리고 집 앞에 밭으로 놀러간 동안 저는 큰며느리랑 둘이서 집에 남아 대화를 했어요. 큰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격의 없이, 경우 없이 굴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한순간에 변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 사과라는 것에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 그런 거 다 안 따지기로 했어요. 무릎이나 그만 꿇으라고 해줬죠. 그리고선 시선을 내리깔고 가만히 있는 며느리에게 제가 먼저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난날 큰며느리한테 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는지를, 큰아들이 얼마나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며 손주가 병상에 있을 때 큰며느리가 고생을 한 것에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다 얘기해줬어요. 그렇기에 저에게 큰며느리란 내내 은인이자 대하기 조심스러운 상대였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놔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골 땅, 그거 큰아들한테 안 줄 생각 따위는 없었다고도 밝혔죠. 그 대목에서 큰며느리가 피식 웃더라고요. 기분 나쁜 웃음은 아니었어요. 커피잔을 다 비운 후에 큰며느리는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큰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여간 자기 속내를 진정으로 밝히기 어려워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게 맞았더라고요. 큰며느리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학창시절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며 남자 잘못 만났다가 큰 코 다쳤던 일, 10년 지기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돈을 달렸던 일 등등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사람에게는 저마다 역사가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제야 큰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더군요. 큰며느리가 저한테 버릇없이 굴었던 것들이 옹호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섰어요. 큰며느리는 앞으로 저에게 잘하겠다면서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러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지내면 그곳으로 족한 것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만 있다가는 영영 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대답 대신에 나도 그러마라고 말해줬네요. 지금은 큰며느리가 저한테 얼마나 깍듯한지 모른답니다.